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미팅 연설, 여덟 번째 잭슨홀 미팅 참석 결과 그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 그 연설을 라이브로 같이 여러분 보셨죠? 이제 해당 내용을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처럼 준비한 사진들도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잭슨홀의 모습입니다. 제가 현지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 계신 매경 신문사 차장님, 홍장원 차장님, 매경 월가월부를 또 진행을 맡고도 계시죠. 특파원께 부탁을 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제 사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양지예요. 휴양지인데 자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 산이 보이죠? 이게 티턴산이에요. 이 산을 보시면 이게 어제 사진이고요. 한 2년 전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 박용국 특파원으로부터 받았던 사진인데 이 티턴산이에요. 그래서 잭슨 홀에서 홀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금산, 마산, 부산, 뭐 경산, 양산, 산자 들어가는 지역들 많죠. 산으로 많이 구성된 역시 잭슨 홀 할 때 홀은 산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휴양지로 많이 가고요. 스키 타러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계 인사들, 또 노벨상 수상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세계 주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참석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를 논의하고요. 좀 흐린 날씨에는 이렇게 잭슨홀로 향하는 길인데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 홍장원 특파원님께 받은 또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살짝 모습이 보이시죠? 본인이 직접 사진 찍으시면서 흔적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즉시 분석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25년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버 마켓이에요. 근데 레이버 마켓이 어떻습니까? 트랜지션, 거대한 전환에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노동 생산성 면에서 AI 때문이죠, 주로. 그리고 뭐 거시경제 정책에 의해서 노동시장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대주제입니다. 25년 잭슨홀 미팅의 대주제고 이 잭슨홀 미팅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분도 안 되는 한 17분 정도, 15분 정도 됐던 이 연설이 있었는데, 그죠? 20분 정도. 근데 이 연설 이후에 정말 많은 연사들이, 학자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가동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 대주제답게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AI를 여러 산업에 걸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우린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잭슨홀 미팅이 다 끝나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일어나는 여러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역시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현장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이고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근데 5년 전에도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화정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발표했었고, 지금 또 5년이 지난 지금 또 향후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것을 버리고 폐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종류의 발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발제를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뭐 트럼프 정권이니까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5년에 한 번씩 바꾼다라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5년에 한 번씩 구조적인 경제 변화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동안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 왔었단 말이에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가 2%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를 들면 1년 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벗어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전망한단 말이에요. 포워드 가이던스. 그걸 SEP라고 하죠. FOMC 회의 할 때마다 1년에 8번 FOMC 회의를 하고 그중에 4번은 SEP를 발표하죠. 경제 전망치를, 물가 전망치 등등을. 그 전망치가 1년 동안 몇 퍼센트인지를 전망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적정한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다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월이 뭐라고 반성했냐면 특히 2020년 팬데믹을 만나고 또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나고 하니까 목표 물가제를 그냥 연간 평균 물가 목표제 AIT라고 합니다. 평균 목표 물가제를 이용하니까 대응이 늦다. 6, 7, 8월에 엄청난 물가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때 대응할 능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되겠다. 평균 목표 물가제보다는 더 유연한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본 연설의 골자입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가동할 것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파월의 연설을 듣고 한 20여 분 동안의 연설을 듣고 제가 2페이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자,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더 근접해지고 있다. 목표치에 근접해지는 건 맞구나. 그러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구나. 여기서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고관세로 무역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조정도 생각보다 크다. 물가는 목표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의 조정은 굉장히 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조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금리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 3만 5천 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물론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노동 수요도 줄고 노동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노동 수요는 기업 사이드예요. 사용자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노동 공급도 줄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루고는 있으나 어쨌든 이것은 노동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고용의 하방 리스크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도 있다. 지금까지 뭐예요? 물가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고용이 좀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제 물가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높은 관세율이 여러 상품 카테고리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관세가 어떻게 달라질까 몰랐어요. 그리고 그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세가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한 두 번째는 그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곽이 나온다는 표현을까지 했어요. 관세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긴 하는데 그 물가 자극이 일시적 자극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는 다른데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 중요하죠. 물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단정 짓고 싶진 않다. 모르지만 이더 웨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중책무의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중책무의 균형.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고용은 좀 많이 악화되고 있고 물가는 일시적으로만 자극하는데 멈출 것이다. 이런 가정인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물가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일시적 자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는 자극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물가는 하방 압력을 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저도 한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 기조는 정해져 있지 않다. FMC 위원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중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이 말은 꼭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의견 들었는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8월 말에 발표될 PCE 물가, 9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 또 9월 중순에 발표될 CPI 물가 데이터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지금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겠다. 이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면 2020년에 조정했을 때랑은 지금 너무나 다르다. 그때랑은 너무 달라져 있다. 그때는 경제회복세가 너무 더뎠고 또 마침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래서 연준의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연한 평균 목표 물가제로 돌아가겠다. 유연한, 그러니까 평균 목표 물가제가 아니라 평균 목표 물가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 월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 예외적으로 높게 나오면 그건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로 보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평균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금리 인상할 필요 없죠. 근데 6월, 7월, 8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7%를 기록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전히 평균 물가는 뭐 2는 넘지만 3% 수준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지만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또 고용을 강조하는데 사실상 최대 고용을 유지한다면 그게 미국 경제, 미국인들에게 정말 다양한 굉장히 포괄적인 경제적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최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고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조하겠다. 두 가지 책무가 다 중요하지만 최대 고용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수치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여전히 잡아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중립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고용 쇼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월의 연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 경제 지표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가 아니라 미국 금리 인하 예외주의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미국만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관세 전쟁으로 더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또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만 물가를 자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미 정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경기 부양에 급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림이 이거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안개가 등장한 거예요.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 그리고 그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개가 자욱해요. 금리 인하의 여정을 잠깐 멈췄다 가는 거죠. 멈췄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이중 쇼크거든요. 물가 쇼크와 고용 쇼크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라는 토끼와 고용이라는 토끼가 둘 다 달아나고 있다. 둘 다 이 토끼가 달아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 다 달아난다면 물가 토끼부터 잡아야 될까? 고용 토끼부터 잡아야 될까? 근데 오늘 파월의 의견은 조금 더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물가가 그렇게 가혹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 고용이라는 토끼를 빨리 잡았을 때 미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준다.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준다. 라는 그 표현은 조금 더 고용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중 쇼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물가 안정을 먼저 우선시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둘 다 우선하겠지만 고용을 좀 더 강조하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고물가를 기록했을 때 이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거푸하면서 금리를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했었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고 상당히 많이 둔화됐을 때 이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관세 전쟁 등등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는 7월 들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폭등했습니다. 물가 쇼크인 거죠. 근데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아직 제대로 나타난 게 아니고 9월, 10월에 발표될 물가 지표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다만 여기 한 가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월마트의 실적 지표가 발표됐는데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이익은 예상치를 밑돌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유통사들이 가격을 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제조업자도 수출업자, 제조업자도 미국에 수출할 때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역시 이 수입업자는 관세를 내가 25%나 내는 입장에서 그것을 상당 부분 유통업자에게, 물류업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 체인을 보면 조금씩 전가받는 거예요. 관세를 25% 올렸다고 물가가 25%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출업자도 일부 전가받고 수입업자도 일부 관세를 내고 물류업자, 유통업자도 관세를 내고 월마트도 일부 관세에 대한 그 부담을 떠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갑자기 치솟았다고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갑자기 치솟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도 예를 들어서 8월 물가 정도는 9월에 발표될 8월 물가는 또 상당히 높게 발표될 수 있어요. 이게 물가 쇼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중 쇼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더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정점을 찍어요. 최고치를 찍어요. 그리고 역시 신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감을 보면 25만 취업자가 감소해요. 실제 한 10만 정도는 신규 취업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7월 달에도 7만 3천에 그쳐요. 자, 그러니까 고용도 쇼크고 물가도 쇼크인 상황에서 그러면 두 가지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 고용을 위해서 두 가지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조금 더 지금 상황을 보면 파월의 연설은 고용 상황을 조금 더 염려하는 모습이다. 기조적으로 물가는 하락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서 보여드리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런 이중 쇼크 상황 하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물론
저의 그동안 말씀드렸던 의견은 이게 FOMC 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통상 해야 되는데 얼굴 붉히기가 좀 무섭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된 인물들 3명,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스티븐 미란이 9월 FOMC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쿠글러가 사임했으니까요. 근데 금리 인하를 거의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버너스, 연준 이사들 7명들이 자주 만나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할 텐데, 근데 이 4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거고, 3명은 동결을 주장을 해왔다면, 뭔가의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금리 인하에 좀 만장일치의 금리 인하를 보여주는 게 어떻느냐라는 종류의 생각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를 넌지시 받아들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도 의견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인 거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군다나 지금 보시는 인물들 중에 여기 리사 쿡이 있죠. 리사 쿡은 지금 모기지 사기 혐의로 지금 트럼프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 퇴직해, 퇴사하라, 뭐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도 파월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건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건 참겠는데 자기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거, 이거는 내가 못 참겠다. 식구 같은 사이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 부분의 압력, 파월 나가라 하는 압력은 뭐 법에 의해 그런 건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연준 위원들, 식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금리나 요구는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이 있기 전 단계의 9월 FOMC 회의에 대한 기대치예요. 근데 어, 페드 당연히 이게 올라갔겠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겠죠? 확실히 금리 인하를 얘기하네, 파월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네 라고 해석하겠죠? 예, 지금 방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91.2%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69%에서 91.2%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곧 금리 인하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겠구나.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9월에는 반드시 인하하고 또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하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겁니다. 예, 이렇게 판단 의견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의 변화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국채 금리도 급격히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금리 인하하겠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뭐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볼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이만큼 오늘 잭슨홀 미팅의 의사결정은, 파월의 연설은 경고가 아니라 비둘기적인 신호를, 금리 인하 신호를 좀 강하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9월 FOMC 회의가 17일에 있어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 3시 반에 제가 즉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도 금리 인하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죠. 우리 모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대로 금리 인하 하겠구나. 이 금리 인하는 거의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할 것인가 실망감으로 바뀔 것인가가 중요한데 기대감이 폭발한 것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어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뉘앙스인 거고요. 또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행방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8월 28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라고 제 평가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지 말씀드리면 제가 26년 경제전망서 발간이 딱 한 20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책 표지 나오면 가안만 나와도 여러분들께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제전망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맞이해서 9월 20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9월 21일 일요일 부산에서 각각 북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 이남에 계신 분들은 부산으로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수익 추구, 영리 추구의 목적의 콘서트는 아니고요. 그 대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런 재반 비용을 좀 분담하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께 같이 공동 분담해서 콘서트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이상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 역사적인 8월의 마지막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